기도 중에 불량배들이 그녀의 스카프를 찢었다. 그녀는 모두 앞에서 그의 팔을 부러뜨렸다. 박선영은 마치 그림자처럼 리버사이드 고등학교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는 법을 배웠다. 검은색 히잡을 얼굴 가까이 두르고 조용히 교실 사이를 이동했다. 왜소한 체구와 과묵한 태도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그녀는 그것을 더 좋아했다. 파키스탄 이민자 부모의 딸인 그녀는 희미한 억양이 섞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미시간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짙은 갈색 눈은 보통 아래로 향했고 복도를 따라 그녀를 따라다니는 시선과 속삭임을 피했다. 반 친구들 중 누구도 몰랐던 것은 선영이 8살 때부터 종합 격투기 훈련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카라치에서 아마추어 복서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새로운 나라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배우라고 강요했다. 일주일에 3번 저녁, 그녀는 히잡을 쓴 조용한 소녀에서 마르티네즈 MMA 아카데미의 격렬한 경쟁자로 변신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브라질 주짓수 검은띠를 획득했고 무에타이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그녀의 강사들은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다가 파괴적인 정확성으로 공격하는 그녀의 능력을 보고 침묵의 폭풍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학교에서 선영은 자신의 이런 모습을 숨겼다. 그녀의 부모님은 폭력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싸움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것보다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녀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학업에 집중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제에는 이름이 있었다. 바로 김민준이었다. 그는 180cm가 넘는 키에 모래색 갈색 머리를 가진 풋볼팀의 라인베커였고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영구적으로 새겨진 것 같았다. 민준은 선영이 학기 초에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에 온 이후로 그녀를 괴롭히는 것을 개인적인 임무로 삼았다. 그의 2명의 끊임없는 동반자는 김태현과 박준수였다. 태현은 죽은 개가 있는 마른 아이였고 민준의 농담에 너무 크게 웃었고 준수는 듬직한 레슬링 선수였는데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항상 민준과의 만남에서 위협적으로 그의 뒤에 서 있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민준은 복도에서 선영과 우연히 부딪혀 그녀의 책을 바닥에 흩뿌렸다. 그는 그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하지만 교사들이 증명할 수 없을 만큼 조용하게 그녀의 수건 머리에 대해 언급했다. 태현은 점심시간에 그녀의 억양을 흉내냈고 준수는 화장실로 가는 그녀의 길을 막아 그녀가 교실 사이를 더 먼 길로 돌아가게 했다. 구내식당은 민준의 잔인함이 진정으로 꼽히는 곳이었다. 선영은 항상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어머니가 매일 아침 준비해 주시는 도시락을 먹었다. 민준은 쟁반을 들고 다가와 넘어지는 척하며 그녀의 음식에 초콜릿 우유를 쏟았다. 어머나 테러리스트 미안하게 됐네. 그는 태현과 준수가 그의 뒤에서 낄낄거리는 동안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다른 학생들은 지켜보았지만 민준의 다음 표적이 될까봐 두려워 개입하지 않았다. 화학교사인 박 선생님은 여러 사건을 목격했지만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대결을 피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선영이 그녀에게 괴롭힘에 대해 조용히 언급했을 때 박 선생님은 그녀에게 더 잘 어울리도록 노력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끌지 않도록 제안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혼자였다. 체육 시간 동안 민준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최 코치는 반을 팀으로 나누었고 민준은 항상 선영이 마지막으로 선택되도록 했다. 배구 시간에는 공을 그녀의 얼굴에 직접 스파이크하면서 실수라고 주장했다. 농구에서는 고의로 그녀에게 반칙을 가해 그녀를 체육관 바닥에 널브러지도록 세게 밀었다. 스타 풋볼 선수에게 집중한 코치는 민준의 행동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무시했다. 도서관은 점심시간 동안 선영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녀는 전기 및 역사 섹션 사이에 조용한 구석을 찾아 숙제를 하면서 평화롭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피난처조차 안전하지 않았다.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그곳에서 그녀를 찾아 외국 테러리스트와 넝마머리에 대해 큰 소리로 말하는 동안 사서인 김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을 돕고 있었다. 그들은 지나가면서 그녀의 의자를 걷어차고 그녀의 서류를 흩뿌리고 한 번은 태현이 그녀가 보지 않을 때 그녀의 물병에 침을 뱉기도 했다. 선영이 가장 좋아하는 숨는 장소는 예산 삭감으로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이 폐지된 이후 버려진 지하의 오래된 음악실이었다. 그녀는 수업 사이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며 그녀의 신앙의 뿌리를 둔 5번의 매일 기도에서 위안을 찾았다. 방은 먼지가 많고 고장난 악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종교적 의식을 위해 필요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했다. 어느 날 오후 가을이 미시간 나무를 밝은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물들였을 때 선영은 음악실에서 아스르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아름다운 작품인 기도 매트를 깔고 깊이 집중하고 있을 때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목소리가 방에 울려 퍼지자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봐 얘들아, 여기 뭐가 있는지 봐. 테러리스트가 또 테러리스트 짓을 하고 있잖아. 선영은 그들을 무시하려고 애쓰며 최대한 집중하면서 기도를 계속했다. 이슬람에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녀는 그들이 흥미를 잃고 떠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민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수건머리 너에게 말하고 있잖아. 그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학교를 폭파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야. 태현은 초조하게 웃었다. 어쩌면 그녀를 교장 선생님께 신고해야 할지도 몰라. 그녀는 위험할 수 있어. 여전히 선영은 기도를 계속했고 그녀의 입술은 익숙한 아랍어 구절을 조용히 암송했다. 그녀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을 때 민준의 존재가 바로 뒤에 있음을 느꼈다. 나는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가 차갑게 말했다. 경고 없이 민준은 그녀의 히잡 가장자리를 잡고 뒤로 잡아당겨 머리에서 벗기려고 했다. 선영은 재빨리 손을 뻗어 제자리에 고정하려고 했지만 민준은 끈질겼다. 몸싸움 중에 그녀의 기도 매트가 발에 엉켰다. 거기 아래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보자. 민준은 더욱 세게 잡아당기며 비웃었다. 그녀의 할머니에게 속했던 신성한 스카프, 그녀의 어머니가 코란 구절을 정성스럽게 수놓은 스카프가 민준의 난폭한 잡아당김에 찢어지기 시작했다. 찢어지는 천의 소리가 선영의 가슴에 물리적인 타격처럼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그만해. 그녀는 여전히 기도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다급하게 속삭였다. 제발 그만해. 하지만 민주는 너무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악의적인 힘을 가했고 섬세한 천은 완전히 반으로 찢어졌다. 그녀 가족의 3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히잡은 그 중요성을 이해할 수 없는 불량배의 잔인한 손에 의해 파괴되었다. 찢어진 스카프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자 태현과 준수는 웃었다. 민주는 더 큰 조각을 트로피처럼 들고 만족스럽게 웃었다. 내 마법 양탄자가 고장났나 보네, 테러리스트. 이제 정상적인 미국인처럼 옷을 입는 법을 배울 수 있겠네. 그 순간 선영의 내면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 몇 달 동안 유지해온 신중한 통제, 폭력을 피하라는 부모님과의 약속, 사건 없이 고등학교를 단순히 생존하려는 욕망, 이 모든 것이 할머니 스카프에 찢어진 실처럼 무너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녀의 기도는 중단되었지만 그녀의 집중력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되었다. 평소에는 부드럽고 시선을 내리깔던 그녀의 갈색 눈은 이제 조용한 분노로 타올라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에 온 이후 처음으로 선영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주는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선을 넘었어요. 그녀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방을 침묵하게 만드는 무게를 실었다.
순간적인 불확실성에서 회복한 민주는 웃으며 친구들을 가리켰다. 오, 테러리스트가 지금 화가 났네. 뭘 할 건데, 수건머리? 내 테러리스트 친구들을 부를 거야? 선영은 몸을 굽혀 파괴된 히잡 조각을 조심스럽게 집어 부드럽게 접어 배낭에 넣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무술가처럼 신중하고 통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고 이번에는 그녀의 자세가 달랐다. 더 똑바르고 더 자신감 있고 그들 중 누구도 전에 본 적이 없는 조용한 힘을 발산했다. 나는 평화롭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다. 나는 부모님의 조언을 따르고 당신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와 내 가족에게 신성한 것을 훼손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요.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무엇인지 식별할 수 없는 민주는 상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작은 체구를 내려다보았다. 나를 위협하고 있는 거야, 테러리스트?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김민준이야. 우리 아빠는 이 지역 자동차 판매점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어. 나는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 당신은 이미 그랬어요. 선영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오늘 끝나요. 오랫동안 선영의 고통을 조용히 지켜봐왔던 2학년생인 죽은 개가 있는 붉은 머리의 박지연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 대결은 지하 음악실에 머물렀을 것이다. 지연은 음악실이 선영의 기도 성소가 된 것을 모른 채 바이올린을 연습하기 위해 내려왔다. 그녀는 민준이 찢어진 히잡을 공중에 흔들고 있을 때 계단을 내려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연은 긴장감을 뚫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준은 몸을 돌려 잔인한 미소를 되찾았다.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지연아. 그냥 테러리스트에게 예절을 가르치고 있을 뿐이야. 지연의 눈은 민준의 손에 있는 찢어진 청화, 선영의 눈에 있는 조용한 분노를 보자 커졌다. 민준의 괴롭힘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지연은 가만히 서서 지켜볼 수 없었다. 민준아, 그녀를 내버려둬. 그녀는 누구도 괴롭히지 않았어. 오, 봐. 태현이 끼어들었다. 테러리스트에게 친구가 있네. 어쩌면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밀 수 있을 거야. 민준의 관심이 지연에게로 옮겨가자 선영은 기회를 보았다. 그가 정신이 팔린 동안 그녀는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은 무술 훈련에서 배운 미묘한 패턴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무게는 발의 공에 실렸고 그녀의 손은 편안했지만 준비되어 있었다. 있잖아, 지연아. 민주는 더 어두운 어조로 말했다. 어쩌면 너도 여기 있는 내 테러리스트 친구와 똑같은 교훈을 배워야 할지도 몰라. 어쩌면 너는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할지도 몰라. 그는 지연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선영은 공격하는 뱀의 속도와 정확성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손이 뻗어 몇 년간의 그래플링 훈련으로 강화된 그립으로 민준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가 특정 신경 지점에 가한 압력은 민준을 고통과 놀라움으로 숨 막히게 했다. 그녀를 만지지 마. 선영은 조용히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진정한 힘을 찾은 사람의 권위를 담고 있었다. 민준은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선영의 그립은 쇠와 같았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그의 손목에 있는 압력점을 찾아 그가 찢어진 히잡을 떨어뜨릴 만큼의 힘을 가했다. 태연과 준수가 앞으로 나섰지만 선영의 눈이 너무 강렬하게 그들을 훑어보아 그들은 망설였다. 나를 놔줘, 괴물아. 민주는 자신의 체격적 이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제압하려고 애쓰며 으르렁거렸다. 그것이 그의 실수였다. 선영은 그가 육체적 대결에 전념하기를 기다려왔고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정당성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놓고 뒤로 물러서서 그녀의 손이 방어적인 자세로 올라왔는데 훈련받지 않은 눈에는 겉보기에 평범해 보였다. 잠시 고통스러워 당황하고 자신의 지배력을 재확인하기로 결심한 민주는 주먹을 들고 앞으로 돌진했다. 그는 더 크고 강했지만 선영은 평생 이 순간을 위해 훈련해왔다. 그녀는 유연한 우아함으로 그의 서투른 스윙을 피했고
그녀의 엉덩이 움직임은 방역의 완벽한 각도를 만들었다. 그녀의 팔꿈치가 그의 풋볼 패드가 보호할 수 없는 지점을 목표로 하여 수술적 정확성으로 민준의 갈비뼈를 강타했다. 그 타격은 그의 폐에서 공기를 몰아내고 그의 눈을 충격과 고통으로 크게 뜨게 하며 뒤로 비틀거리게 했다. 태현과 준수가 달려들었지만 선영도 그들에게 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덧손이라는 기술로 태현의 주먹을 잡고 그의 운동량을 방향 전환시켜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했다. 그의 태양신경총에 대한 빠른 무릎 공격은 그를 2배로 구부렸고 부드러운 밀기는 그를 먼지투성이 바닥에 널브러지게 했다. 준수는 레슬링 경험에도 불구하고 선영의 뛰어난 기술과 수년간의 훈련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여전히 숨쉬기 위해 애쓰는 민준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몇 달 동안 괴롭혀온 조용한 소녀가 거의 춤처럼 보이는 움직임으로 그의 무리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었다. 그녀는 맹렬하거나 통제 불능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확하고 계산적이고 상황을 완전히 지휘하고 있었다. 이건 불가능해. 그는 똑바로 서려고 애쓰며 헐떡거렸다. 너는 겁먹은 작은 테러리스트 소녀일 뿐이야. 선영의 반응은 그가 얼마나 틀렸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다분야 훈련을 보여주는 타격 조합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어깨에 대한 잽은 그의 오른쪽 팔을 마비시켰고 빠른 발슬기는 그를 균형을 잃게 만들었다. 그가 그녀를 잡으려고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운동량을 이용하여 완벽한 유도 엉덩이 던지기를 사용하여 그를 바닥에 던졌다. 민주는 머리가 빙빙 돌고 자존심이 산산조각이 난 채로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그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완전히 지배당한 적이 없었고 하물며 자신이 가장 쉬운 표적으로 여겼던 소녀에게는 더욱 그랬다. 선영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않고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찢어진 히잡 조각이 그녀의 왼손에 꽉 쥐어져 있었다. 내가 뭔지 알고 싶어. 그녀는 조용한 방을 가로질러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희망과 결의밖에 없이 이 나라에 온 이민자들의 딸이야. 나는 세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올 A 학생이야. 나는 브라질 주짓수 검은 띠이고 무에타이 챔피언이야. 나는 하루에 5번 기도하고 평화를 믿는 무슬림이지만 더 이상 당신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거야. 민주는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선영의 발이 그의 가슴에 부드럽게 눌려 부상을 입히지 않고 그를 막았다. 압력은 잔인함보다는 통제의 시연이었다. 나는 지금 당장 네 팔을 부러뜨릴 수 있어. 그녀는 꾸준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나는 네 어깨를 탈골시키거나 몇 초 안에 네가 기절하게 만들 수 있는 초크 홀드를 걸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야. 나는 너 같은 불량배가 아니야. 지연은 선영이 기술과 자신감만으로 3명의 더 큰 학생들을 막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보았다. 대결 소리에 이끌려 다른 학생들이 계단 꼭대기에 모이기 시작했다. 조용한 무슬림 소녀가 방역하고 있다는 소문이 학교에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태현은 일어나서 친구를 도우려고 애썼지만 선영의 경고적인 표정이 그를 제자리에 얼어붙게 했다. 가만히 있어 태현아. 이건 민준과 나의 일이야. 민준의 얼굴은 굴욕감과 분노로 붉어졌다. 그는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두려운 학생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왔다. 이제 그는 등에 납작하게 누워 있었고 자신의 명성이 무너지는 동안 자신의 절반 크기의 소녀에게 억눌려 있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그는 어떻게든 반항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헐떡거렸다. 선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 끝났어. 당신은 나를 내버려 둘 거야. 당신은 지연이를 내버려 둘 거야. 당신은 당신과 다른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멈출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러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막기 위해 거기에 있을 거야. 그녀는 뒤로 물러서서 그의 가슴에 가해지는 압력을 풀었다. 민주는 당황함에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가빠진 채로 발버둥치며 일어섰다. 그는 둘 다 여전히 바닥에 있는 태현과 준수를 바라보며
자신의 공포 통치가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가 무언가를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그는 감정에 휩싸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너는 여전히 괴물이고 모두가 알아. 선영은 가방을 집어 어깨에 메었다. 모두가 아는 유일한 것은 당신이 당신보다 작은 사람을 괴롭히는 겁쟁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내가 더 이상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그녀가 계단을 향해 걸어갈 때 민주는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시도를 했다. 그는 뒤에서 그녀를 잡으려고 앞으로 달려들었지만 선영은 이것을 예상했다. 그녀는 유연한 우아함으로 몸을 돌려 그의 뻗은 팔을 잡고 수많은 훈련 세션에서 완벽하게 연마한 기술을 사용했다. 안바는 교과서적인 정확성으로 적용되었다. 민준의 팔은 팔꿈치에서 과신전되었고 선영은 이 움직임을 수천 번 연습한 사람의 전문성으로 압력을 조절했다. 그녀는 그의 팔을 나뭇가지처럼 부러뜨릴 수도 있었지만 대신 그가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게 만들 만큼의 압력만 가했다. 제발. 그는 모든 오만함이 사라진 채로 헐떡거렸다. 제발 멈춰. 방은 완전히 침묵했다.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의 공포인 김민주는 자신이 몇 달 동안 괴롭혀온 소녀에게 자비를 구걸하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선영은 교훈을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초 더 자세를 유지한 다음 그의 팔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민주는 팔을 감싸고 고통과 굴욕감에 눈물을 참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태연과 준수는 너무 놀라 쓰러진 리더를 도울 수 없었다. 지연은 경외감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선영을 바라보았다. 내가 경고했잖아. 선영은 민준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끝날 거라고 말했잖아. 그녀는 대결을 목격하기 위해 모인 점점 늘어나는 학생 무리를 지나 계단을 올라갔다. 그들의 얼굴은 충격, 존경,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무시하거나 묵살했던 조용한 소녀는 분명히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음악실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산불처럼 리버사이드 고등학교 전체에 퍼져나갔다. 건드릴 수 없는 풋볼 스타인 김민주는 히잡을 쓴 조용한 무슬림 소녀인 박선영에게 굴욕을 당했다.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세부 사항이 늘어났지만 핵심 진실은 남아 있었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승자가 되었다. 민준의 팔은 부러지지 않았지만 심하게 삐었고 2주 동안 깁스를 했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의 알파 남성으로서의 그의 명성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이다. 그를 두려워했던 학생들은 이제 그가 지나갈 때 속삭이고 가리켰다. 한때 그의 리더십을 따랐던 그의 풋볼팀 동료들은 이제 거리를 두었다. 패배에 당황한 태현과 준수는 새로운 친구 그룹을 찾아 괴롭힘 행동을 완전히 중단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선영을 다시 만나는 것을 꺼렸다. 지연과 선영은 음악실에서 공유한 경험을 통해 친한 친구가 되었다. 지연은 선영이 할머니의 히잡을 수선하는 것을 도왔고 선영은 지연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쳤다. 그들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점심을 먹고 대결의 여파를 통해 서로를 지지했다. 이전에 민준의 행동을 무시했던 최 코치는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학부모와 행정관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 사건은 학교의 괴롭힘 문제를 부각시켰고 미래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변경사항이 구현되었다. 선영의 불만을 묵살했던 화학교사인 박 선생님은 다른 교수진과 함께 감수성 훈련에 참석해야 했다. 학교 행정부는 괴롭힘에 대한 이전 접근 방식이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결 후 3주 후 민주는 선영의 사물함에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어쩐지 더 작아 보였고 지위를 잃은 것과 자신의 행동의 무게에 풀이 죽어 있었다. 그의 팔은 깁스에서 풀렸지만 움직일 때 여전히 그것을 아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그는 조용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오만함이 없었다. 선영은 사물함을 닫고 차분하지만 경계하는 표정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지연은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된 채로 그녀 옆에 서 있었다. 내가 틀렸어. 민주는 분명히 말하기 어려운 말을 계속했다. 내가 너에게 한 짓, 내가 한 말, 그건 틀렸어. 네가 나를 용서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미안해. 선영은 오랫동안 그의 얼굴을 연구하며 속임수나 조작의 흔적을 찾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진정한 후회와 자신의 세계관이 산산조각이 난 데서 오는 겸손함 뿐이었다. 사과는 받아들일게.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말은 쉽지, 민준아. 중요한 것은 네가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야. 그는 그녀의 말의 무게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민준이 떠나자 지연은 압박 속에서 친구의 우아함에 감탄했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녀가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선영은 어머니가 고르는 것을 도와주신 새 히잡을 고쳐 쓰고 미소를 지었다. 내 신앙은 모든 사람이 변화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가르쳐.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필요할 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방어할 만큼 강해야 한다고 가르쳐.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의 변화는 놀라웠다. 이전에 괴롭힘의 대상이었던 학생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스스로를 옹호하기 시작했다. 그 사건은 아무리 강력한 불량배라도 용기와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맞서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선영의 평판은 조용한 아웃사이더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진화했다. 그녀는 관심을 끌거나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강점과 진실성에 이끌렸다. 그녀는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고 옳은 일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다음 마르티네즈 MMA 아카데미 방문에서 선영의 강사인 로드리게스 사범은 그녀의 태도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더 자신감 있게 움직였고 그녀의 기술은 더 날카로워졌고 실제 전투에서 자신을 증명한 사람의 조용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당신은 시험을 받았어요. 그는 그녀가 훨씬 더 큰 상대를 스파링하는 것을 본 후 관찰했다. 그리고 당신은 시험에 합격했어요. 선영은 할머니의 찢어진 히잡과 방역하기로 결심한 순간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평화에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리고 때로는 불량배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박선영과 김민준의 이야기는 리버사이드 고등학교에서 용기와 기술이 어떻게 위협과 증오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로 대대로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다. 그것은 겉모습이 속일 수 있고 힘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방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다. 희생자에서 승자로의 선영의 진화뿐만 아니라 괴롭힘이 용납되던 곳에서 맞서 싸우고 멈추게 된 곳으로의 학교 전체의 여정이었다. 히잡을 쓴 조용한 소녀는 스스로를 옹호하는 것이 당신이 싸우는 괴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사과나 두려움 없이 진정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될 수 있는 힘을 찾는 것을 의미했다. 선영은 머리를 높이 들고 히잡을 자랑스럽게 쓰고 리버사이드 고등학교 복도를 걸어갈 때 할머니의 기억을 기리고 친구를 보호하고 학교 전체에 진정한 힘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찢어진 스카프는 수선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정신도 수선되었다.